안녕하세요.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이번 주는 오늘은 제가 박사 학위를 미국에서 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했던 주요 연구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학위를 하고 나서 한 3년 동안 포닥 과정을 거쳤는데 그 포닥 과정 동안 또 연구한 그 주제들이 있어요. 그 주제들은 저번에 얘기했던 그 박사과정 동안 했던 그 이스트 가지고 연구했던 거에 이제 후속으로 더 진행됐던 것들인데, 그 내용들은 그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은 한국에 들어와서 포닥 과정, 그리고 연구교수로서의 과정, 그 다음에 조교수로서의 어떤 그런 커리어들을 쌓으면서 진행했던 연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연구 및 연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사 과정도 그렇고 미국에서 포닥 과정 동안 연구했던 분야는 모델은 이스트를 가지고 했지만 이스트의 세포막 성분, 인지질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 인지질이 이제 지방의 한 종류죠. 그래서 그 지방 쪽으로 이제 계속 연구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지방 대사 쪽, 더 나아가서 비만 쪽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그런 분야 쪽을 연구하는 실험실에서 한 2년 동안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그 지방과 관련된 연구는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항지방 분화 효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지방 분화는 이제 그 지방 세포가 그 전 지방 세포에서 지방 세포로 분화를 해야지 지방 세포가 지방 세포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분화된 세포, 즉 성숙된 세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방 세포는 기능이 뭐냐면 그 지방을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또 쌓이는 그 지방들을 저장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세포가 이제 그 지방 세포입니다. 그래서 지방세포 속에 지방을 많이 축적을 해서 쌓아놨다가 나중에 이제 그 지방들을 사용할 때 또 사용을 하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과도하게 이러한 지방세포에 지방이 쌓이게 되면 그게 이제 그 비만으로 이어지고 그게 이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비만 실험을 할 때 요 세포 가지고 할 때 지방세포를 가지고 많이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요 아디포사이트 지방세포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은 처음엔 그 프리 아디포사이트라 그래서 전지방세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포를 배양액에서 이제 키우게 되면은 이렇게 많이 증식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꽉 찬 어떤 배양액에 이제 공간이 남지 않는 그런 그 공간이 없을 정도로 꽉 찬 그런 상태가 되면은 이 세포들은 어떤 과정을 겪냐면 마이토틱 클로널 익스펜션이라 그래서 이러한 그 세포들이 갑자기 이제 이렇게 위로 또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제 그런 시기를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서히 분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화되기 전에 이 마이토틱 클로널 익스펜션이라는 이 과정을 거쳐서 분화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세포들을 보면은 색깔도 벌써 이렇게 그 노란색이 없이 이렇게 삐죽삐죽한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분화가 되어가면서 보다 둥글둥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보면 아디포제네시스라고 그러는데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 세포 내에서 서서히 지방들을 하나 조금씩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포 모양도 좀 변하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지방이 조금씩 세포 안에서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디포제네시스, 리피트 필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방이 세포 내에서 채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8일 정도 걸려요. 세포 내에서. 근데 이거는 실험 조건마다 좀 다릅니다. 제가 실험 한 결과 조건에 따르면은 8일 만에도 뭐 이러한 지방이 꽉 차는 이러한 상태가 되기도 하지만 보통 한 10일 정도 있어야지 이러한 이제 멀추 아디포사이트라 해서 세포가 이제 완전히 동그랗게 되면서 그 안에 이렇게 커다란 지방구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8일 동안 더 키우게 되면은 8일 동안 키우고 그 다음에 그 이상 더 키우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하이퍼트로피라고 해서 이제 그 지방 과대, 그 지방구가 과대해지는 그 비대증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너무 그 지방 조직에서 너무 과도하게 생기게 되면은 그게 곧 비만으로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 전체를 갖다가 아디포제네시스, 지방 분화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아디포사이트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해서 분화라는 말을 넣어서 지방 분화라고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그 사진들은 직접 제가 실험실에서 현미경으로 찍은 건데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처음에는 이 지방 세포들이 그 전지방 상태일 때 이게 이제 전지방 세포라고 얘기하고요. 전지방 세포. 전지방 세포인데 전지방 세포일 때는 그 모양들이 어때요? 삐죽삐죽합니다. 길쭉길쭉하고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다가 이러한 이제 그 아디포제네시스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렇게 동글동글해져요. 여기 지금 다 동글동글하게 보이는 이런 것들이 다 지방구들이에요. 여기서 위에 보이는 동그란 그 노란색으로 표현된 그런 지방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디퍼런시에이션, 전지방 세포에다가 이러한 그 마이토토클로널 익스펜션이 일어나게 하고 여기다가 호르몬화 칵테일이라고 해서 분화를 촉진시키는 여러 가지 그 케미칼들, 드러그들을 몇 개를 처리를 해요. 일부러 이런 분화를 유도시키는 거죠. 그래서 8일 동안 이렇게 키우게 되면은 이제 이러한 그 아디포사이트가 이렇게 모양이 분화된 성숙된 지방세포로 이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방세포가 분화가 되는 그런 과정 동안에 우리 식품 속에 있는 식품 성분들이나 또는 식물에 존재하는 식물 내 어떤 케미칼들 그러한 것들을 이제 또는 식품 추출물도 좋아요. 그런 것들을 처리해서 이러한 분화되는 그런 과정을 얼마나 억제하는지를 보는 게 세포 실험에서의 어떤 비만 실험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아디포제네시스,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아디포제네시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동안에 세포 내에서는 그 분화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발현을 하게 됩니다. 분화와 관련되어 있는 즉 궁극적인 목적으로는 이제 지방을 쌓게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건데 그 지방이 쌓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유전자들입니다. 그래서 세포에다가 이러한 글루코코티코이드, 인슐린, 그다음에 그 덱사메타존 그런 것들을 갖다가 처리하게 되면은 이러한 이제 그 크록스20, KLF4, CBP 베타, CBP 델타 같은 이러한 그 초기에 아디포제네시스 초기와 관련된 분화 인자들이 발현을 하게 돼요. 발현을 해서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이러한 유전자 발현들은 또 이후에 나타나는 또 다른 분화 인자들의 발현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억제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크록스20과 KLF4는 CBP 베타, 그 다음에 그 GR은 CBP 델타를 촉진시키고 얘네들은 다시 주요 지방 분화 인자라고 우리가 일컫는 CBP 알파하고 피파 감마 이 두 개를 분화를 발현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이 두 유전자, 두 전사 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 전사인자의 그 발현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보면은 FABP4라고 해서 Fatty Binding Protein이라고 해서 지방산 결합 단백질이라고 해서 지방산들을 이제 끌어 모아서 이렇게 그 지방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CBP 알파와 피파 감마, FABP4 같은 경우는 주로 아디포제네시스의 그 단계 중에서 후반기에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이런 CB 베타하고 델타는 전반기에 나타나는 이제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그 촉진만 하느냐? 촉진하는 인자들도 많이 있지만 그걸 억제하는 인자들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소개하면은 여기 KLF2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른 것들과 반대로 피파 감마를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분화가 발현이 증가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억제가 돼서 CBP 알파하고 피파 감마가 억제가 돼서 지방 분화가 이제 억제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은 이러한 그 지방 분화 어떤 그런 과정 동안에 이런 유전자 발현이 얼마나 조절이 되는가, 우리 그 식품 속에 있는 성분들에 의해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보고자 하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자, 그럼 그 식품 내에 존재하는 이제 그런 그 성분들, 제가 연구했던 그런 성분들을 잠시 이제 소개를 하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인돌스리 카비놀하고 여기 보면 다이에콜이 있습니다. 인돌스리 카비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이제 브로콜리나 양배추, 그다음에 이제 케일, 이제 그런데 많이 들어있는 십자화과 식물에 많이 들어있는 그런 성분들이에요. 성분들이고, 얘는 이제 그 인도솔리 카비놀은 그 전에 이제 글루코시놀레이트라고 하는 그런 물질들이 이 안에 이러한 그 채소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그 엔자이마틱 브레이크다운이라 해서 효소적인 어떤 그런 그 분해에 의해서 이러한 인돌스리 카비놀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요 인돌스리 카비놀에 대한 그 많은 연구들이 이제 있는데요. 이미 알려져 있는 것들은 주로 이제 그 암이나 염증에 대한 어떤 예방 효과가 이미 이제 보고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 오시면 이제 그 다이에콜이 있습니다. 다이에콜.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생소한 그 용어인지도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 좀 이렇게 거미처럼 생긴 이런 그 식물이 있는데 이게 해조류입니다. 해조류 중에서 이제 갈조류인데 학명은 에클로니아 카바예요. 그런데 한국말로는 감태라고 합니다. 감태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해조류인데요. 이 감태에 있는 성분이에요. 근데 모양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이제 두 개 있죠. 이런 모양 이렇게 두 개 있어. 그래서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이거 하나가 이제 에콜인데 두 개에 대해서 다이에콜이라. 이런 모양의 이제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다이에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그 해조류 감태는 다이에콜 이외에도 뭐 에콜, 요 하나 있는 에콜, 그다음에 다이에콜, 플로로퓨코, 프로에콜 A, 그다음에 바이에콜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플로로에콜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그 다이에콜을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다이에콜도 다른 분야에서는 연구가 종종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염 효과나 항산화 효과가 이미 보고가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수면 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수면 증진 효과와 관련돼서는 이미 제품으로까지 이제 나온 거로 이제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그 항지방 분화 또는 항비만 효과를 보기 위한 그 실험들이 있는데 그 실험들에서 사용되는 그 모델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 맨 왼쪽에 있는 건 이제 지방세포, 스레트3L1이라고 해서 세포 가지고 하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아디포제네시스를 유도해 놓고 거기에 식품 성분을 처리해서 이런 아디포제네시스, 지방 분화가 얼마나 억제가 되는지를 이제 보는 거고요. 제가 또 해봤던 거는 제브라피쉬입니다. 제브라피쉬. 그래서 이렇게 꼭 그렇게 얼룩말의 어떤 무늬처럼 생긴 그런 그 어류인데요. 물고기인데 물고기가 지방
그 분화된 메커니즘이나 그런 것들이 인간이나 세포하고 비슷해서 이런 것들을 인비버 모델로서도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알에서부터 그다음에 이렇게 좀 애벌레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그 여기 배에서 이제 그 지방인들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관찰하고 현미경 광학 현미경으로 그런 그 뱃속에 있는 지방들을 염색을 해서 광학 현미경으로 이제 찍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지방이 얼마나 축적이 되는지 체내에서 그걸 갖다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마우스,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실험 동물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비만 그 쥐하고 정상적인 쥐하고 이제 보면은 비만 세포를 보면은 이 비만 세포가 굉장히 큰 걸 알 수가 있죠. 비만 쥐에서는 이게 정상적인 그 마우스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세포, 지방세포, 그 다음에 지브라피쉬, 그 다음에 마우스 또는 렛을 가지고 그 비만 관련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바로 결과인데요. 요 A에 보시면 요거는 그 인도스리 카비놀을 이제 그 세포 분화 기간 동안에 처리를 해서 그 8일 동안 이제 분할을 시키죠. 분할을 시키고 난 이후에 거기에 지방세포 내에 있는 지방구들을 염색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오일레드 5라고 해서 ORO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일종의 그 염색약인데요. 얘는 지방하고 이렇게 단단히 결합이 돼서 빨간색을 내는 이제 그러한 그 염색약입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처리하게 되면은 세포 내에 지방이 많이 있으면 빨갛게 되고 세포 내에 지방이 조금 없으면 조금밖에 없으면 그 빨간 정도가 덜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고는 이거는 그 하이팻 다이어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고 분할을 갖다가 맥시멈으로 시킨 군을 얘기하고요. ND는 분할을 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냥 프리아티코사이트, 그러니까 전지방 세포의 상태로 나와 있는 거, 그거를 이제 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컨트롤, 이제 분할시킨 상태에서 이 인도스리 카비놀을 농도별로 이제 처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농도별로 처리를 했더니 갈수록 농도가 진할수록 그 염색되는 정도가 적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인도스리 카비놀이 지방세포의 분화 기간 동안 농도 의존적으로 그 지방 분할을 억제한다 또는 지방 축적을 억제한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거 보면은 직접 그 염색이 된 세포들을 현미경으로 찍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밑에 있는 건 염색하지 않은 세포들을 찍은 거고요. 그래서 B는 이제 B로 넘어와서 그러면 이렇게 그 염색되는 정도로서 이제 확실히 인도스리 카비놀이 지방 분화, 지방 축적을 억제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러면 이러한 지방 분화나 지방 축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인도스리 카비놀이.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지방 분화와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들의 발현,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유전자 말고 그 이후 단계인 단백질의 발현을 갖다 봤어요. 그래서 주요 그 단백질 지방 분화 인자인 CBP 알파하고 피파 감마 그리고 그거에 있는 타겟 프로테인인 AP2. 이게 AP2는 아까 봤던 FABP4의 똑같은 거예요. 그거랑 AP2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FABP4로도 쓰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더니 인도스리 카비놀 처리했더니 그 A에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발현되는 지방 분화 인자들이 발현되는 정도가 이렇게 감소한 것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베타액틴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런 그 지방 분화 인자들만 이렇게 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러한 지방 분화 인자의 발현이 억제함으로써 이러한 지방 축적을 억제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는 그 단백질을 본 게 아니라 얘는 그 RNA의 발현량을 본 거예요. RNA. 그래서 그 early adipogenic 그러니까 초기 지방 분화 인자죠. 초기 지방 분화 인자들의 그 발현량을 봤더니 컨트롤은 이제 그 정상적으로 인도스리 카비놀을 처리하지 않고 분할을 시킨 거. 그 다음에 그 인도스리 카비놀을 처리하고 이때는 그 200 마이크로몰을 이제
사용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CBP 베타, 델타, 크록스 20, KLF4, KLF5, ETS2, KLF2 쪽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은 지방 분해를 촉진시키는 인자들이고 여기 끝에 있는 두 개는 지방 분해를 억제시키는 인자들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인더스리 카비뇽은 지방 분해를 촉진시키는 인자들은 억제하고 지방 분해를 억제하는 인자들은 증가시키는 이제 그러한 그 조절 현상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12베타는 한 번 더 여기 나와 있던 그 12베타 그 초기의 인자들의 단백질 수준에서 본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인더스리 카비뇽이 이 컨트롤에 비해서 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브라 PC하고 마우스에서 이제 그 결과들을 보시면 지브라 PC를 이제 이렇게 10일 넘게 이렇게 먹여요. 이렇게 새끼 때부터 먹이면은 그 배에 이렇게 이제 그 지방들이 축적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일레드 스테이닝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나일레드 스테이닝도 아까 봤던 오일레드와 마찬가지로 지방에 들러붙어서 이제 색깔을 내는 이제 그런 염색약의 일종인데 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형광을 낼 수 있어요. 얘는 그래서 형광 현미경으로 찍으면은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이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아무것도 먹이지 않고 그냥 그 하이팻 다이어트라 그래서 그 고지방식으로서 이제 계란의 노른자 있죠. 계란 노른자를 갖다 먹인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거기다가 이제 뭘 처리하면 CCM이라 그래서 이미 어떤 그 항비만 효과가 알려져 있는 커큐민을 이렇게 처리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이아콜을 2마이크로몰, 4마이크로몰로 처리를 해서 이렇게 봤더니 점점 이렇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우스 실험에서 마우스의 간을 봤더니 그 하이팻 다이어트를 먹인 고지방식이를 먹인 이제 그 간은 이렇게 한 12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허옇게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반면에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간입니다. 고지방식이를 먹인 게 아니라 일반적인 시계를 먹인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 두구는 요 고지방식에다가 이제 뭘 처리한 거냐면 다이에코를 농도별로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저농도에서는 조금 그 지방간의 어떤 양상을 보이더니 고농도에서는 이제 거의 정상과 비슷한 그런 수준을 보이는 것을 갖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여기도 이제 간을 조직을 갖다 오일레드로 염색을 해서 그 마우스의 하이팻 다이어트의 간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염색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정상적인 거는 이제 그 붉은색이 이제 없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다이코를 처리했더니 거의 정상적인 것과 비슷한 그런 양상을 갖다 보였다라고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이아콜과 AMPK 알파 그 신호 전달 경로에 대해서 잠시 좀 얘기를 드리면, 여기 보면은 이거는 그 피파 감마 CBP 알파, 요거는 이제 그 지방 분화 인자들인데, 아까는 그 세포 내에서 봤지만 지금은 이거 마우스에서 본 거예요. 이건 마우스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마우스에서도 세포에서 마찬가지로 다이아콜을 처리했을 때 이 하이팻 다이어트보다 피파 감마와 CBP 알파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그 AMPK 알파 같은 경우는 얘는 오히려 다이아콜을 처리했을 때 요 인산화되는 AMPK 요 프로테인이 인산화된다는 얘기는 그 프로테인에 인산기가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산기가 붙으면은 얘는 더 그 활성이 좀 강해지는 그런 특성이 있는 이제 그런 효소성 이제 신호 전달 분자인데요. 그래서 AMPK 알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다이아콜을 처리하니까 이게 그 정상적인 곰과 비슷하게 이렇게 상당히 활성화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AMPK 알파에 의해서 이제 인산화가 되는 프로테인 중에 하나가 그 ACC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아스틸코에 카복실레이스라고 그래서 이거는 그 지방산 합성 효소입니다. 지방산 합성 효소인데 얘는 보면은 그
또 인산화된 거죠. 앞에다 P가 붙였으니까 이 지방산 합성 요소는 인산화가 되면 활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산화가 많이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활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이에코를 처리했더니 그 활성이 많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성분과 비슷하게. 그래서 요 AMPK 알파가 그러면 주된 어떤 그 지방산 그 합성 요소를 컨트롤해서 얘네들이 어떤 그 지방 분화 억제 또는 지방 축적을 억제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AMPK 알파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AMPK 알파의 그 뭐죠? 그 CC라고 해서 이니비터 이 AMPK 알파를 억제하는 이니비터를 갖다가 처리해서 이제 같이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실험했더니 다이에코라고 요 AMPK 알파의 이니비터를 갖다가 같이 처리하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뭐 처리해주고 안 해주고를 갖다가 이제 보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 둘 다 처리하지 않은 거에서는 이 정도의 이제 그 포스포 AMPK 알파의 이제 발현량이 나왔고, 여기서 CC, 그러니까 이게 컴파운드 C인데요. 이게 AMPK 알파의 이제 그 이니비터인데, 이니비터를 처리하니까 AMPK 알파가 이제 확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컴파운드 C를 처리하지 않고 다이에콜만 딱 처리했더니 확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이에콜을 처리하는 상태에서 다시 이 이니비터를 처리했을 때 이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시 이제 ACC에다가 이제 적용을 했더니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하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거는 이니비터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것이고, 요 아래쪽은 이제 그 액티베이터, 아이카라 그래서 AMPK의 액티베이터예요. 이번에 이니비터가 아니라. 그래서 아이카, 그러니까 하나도 처리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이 정도 수준인데 AMPK 알파가 아이카를 더 추가를 했더니 확 올라가고 다이에콜만 처리할 때도 뭐 비슷하게 아이카만 처리한 거하고 비슷하게 또 비슷하게 나왔고, 두 개를 처리했더니 시너지 효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확 올라가는 거. 그래서 AC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니비터하고 액티베이터를 그 세포에 처리를 해서 AMPK 알파와 이거의 이제 타겟 효소인 지방산 합성 요소의 이제 어떤 활성과 좀 비교를 해보니까 다이에콜은 이러한 그 AMPK 알파 신호정답 경로를 통해서 지방의 축적을 억제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결론에 이제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작 메커니즘 모델을 갖다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에콜이 세포 내 그 AMPK 알파의 그 인산화를 갖다가 촉진시킵니다. 촉진시키면 얘는 이제 그 카이네즈라고 해서, 카이네즈는 뭐냐면 그 다른 프로테인을 인산화시키는 효소예요. 그래서 다른 프로테인 인산화시키는 효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그 프로테인 중에 하나가 ACC 지방산 분해 효소 단백질입니다. 얘를 갖다가 인산화를 시킵니다. 근데 이 효소는 인산화가 되면은 활성이 떨어지는 애예요. 그래서 그 지방산 그 합성 능력은 이제 얘가 이제 훨씬 큰 거죠. 얘는 이제 적고 인산화가 붙으면. 그래서 아스틸코에이가 이제 말로닐코에이로 되는, 그러니까 지방산이 이제 계속 이렇게 탄소수가 증가하면서 지방산이 합성되거든요. 거기에 첫 번째 단계를 갖다가 촉매하는 효소인데, 지방산 합성 효소인데, 얘를 갖다가 이제 그 인산화 시킴으로써 이걸 갖다 억제하는 거죠. 억제를 해서 이런 단계를 갖다 억제한다. 이렇게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제 소개드릴 내용은 항산화와 항염증 효과예요. 그런데 그 식품 소재로는 콩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피박, 여러분들 그 커피 먹고 나온 찌꺼기 있죠. 그런 커피박. 그 다음에 올리브 잎 성분인 올레로피인이라고 하는 그런 컴파운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인비트로 실험 모델로서는 이제 헵지2, 이제 간세포고요. 핵회세포, 피부세포, 그 다음에 러셀이라 해서 그 면역세포입니다. 이러한 세포들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고요.
인비보에서는 이제 그 렛하고 이제 에어리스 마우스, 그다음에 그 지브라피쉬 이래 가지고 이제 시험을 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그 식품 소재로서 바라바르콩을 이제 추출을 해서 콩을 가지고 이제 발화를 시키고 그거를 갖다 거기다 곰팡이를 그 컨테미네이션 시켜서 일부러 발효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컨테미네이션 시켰다 그래서 부패를 시켰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식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곰팡이를 이제 사용한 거죠. 아스퍼질러스 계통인데, 그래서 바라바료콩의 추출물을 가지고 이제 그 쥐에다가 처리를 해서 간이 이제 얼마나 보호가 되는지를 갖다 봤어요. 그래서 쥐에다가 이제 뭘 처리했냐면은 TBHP라고 하는 그 간의 독성을 일으키는 이제 그러한 물질을 처리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여기 시료를 갖다가 처리합니다. 시료를 처리해서 요 추출물이죠. 시료를 처리하고 그다음에 그 TBHP를 처리해서 그 이후에 나오는 간 관련된 기능과 여러 가지 그 바이오 팩터들에 대한 그 분석을 갖다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노멀 컨트롤은 이제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거고요. 그냥 정상적인 군이고, TBHP는 TBHP만 처리한 겁니다. 시료 처리하지 않고, 그다음에 실리마린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간에 이제 그 간의 간 기능을 도와주는 그런 물질로 알려져 있는 실리마린, 이걸 갖다가 이제 포지티브 컨트롤로 이제 놨습니다. 그다음에 GFSA는 이거는 이제 바라바르콩 추출물 0.5g, 그다음에 그 1g 이렇게 두 개에서 이건 TBHP하고 이제 같이 처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봤더니 ALT, AST 같은 경우는 이제 간 기능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 바이오마커입니다. 그래서 TBHP 처리했더니 42.25, 그 다음에 AST 같은 경우는 96까지 올라갔고요. 실리마린이나 이제 그런 바라바르콩 추출물 처리했더니 그것들이 이렇게 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있었고, 그 다음에 토탈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도 85에서 이렇게 그 바라바르콩을 처리했더니 64 정도로 이제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LDH, 이거는 락테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즈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그 세포가 독성을 띠게 돼서 세포가 죽게 되면 이런 그 세포 내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 내에서 그 락테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즈라고 하는 효소들이 유출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이게 혈중에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간세포가 많이 파괴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 TBHP만 처리했을 때 보면은 227 굉장히 높고, 그 바라바르콩을 같이 처리하니까 한 102로 거의 절반 가량의 수준이 이렇게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 SOD, CAT, SOD라고 해서 그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 그 다음에 카탈레이즈, 그 GST에서 글루타치온 에스트란스퍼레이즈, GSH, 항산화 성분이죠. 이 세 개는 항산화 효소고요. 이거는 항산화 분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더니 TBHP만 처리했을 때는 그 수준들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이제 낮게 나오는데 거기에다 실리마린이나 이제 그 바라바르콩 처리하면 그 수준들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항산화 효소들의 활성화를 증가시키고 간 기능을 회복하고 콜레스테롤이나 LDH 같은 세포 독성 그런 인자들을 낮추는 그런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이제 그런 결론을 얻어서 그 바라바르콩이 간 보호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여기 보면은 ROS, 이거는 이제 그 세포 가지고 실험한 건데요. 그 헵지2 간세포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한 건데, 이거는 그 TBHP만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ROS가 굉장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ROS는 이제 그 활성산소죠. 그래서 세포 내에서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증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바라바르콩을 처리했더니 그 수준이 점점점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MDA라고 해서 ROS가 많이 생성되고 이제 그 산화가 되면은 그 세포막이나 어떤 세포막 성분이 이제 지방 인지질로 이루어졌죠. 그런 세포막 성분이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산화, 과산화 지질 중에 이제 그 중간 대사물 중에 하나가 이제 MDA인데, 이 MDA가 이제 그 지질 산화의 이제 바이오마커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이오마커들이 그 지질 산화와 관련되어 있는 바이오마커들이 바로바로 공원 처리함으로 인해서 그 TBHP를 처리했을 때보다 굉장히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피박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커피박을 가지고 그 에어리스 마우스, 그러니까 그 털이 없는 그런 마우스에다가 그 커피박을 발라서 커피박 추출물을 발라서 이제 거기다가 UV를 쬐요. 예, 그래서 UV를 쬐서 그 UV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여러 가지 그 피부상의 주름들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그리고 피부에서의 그 어떤 수분 함량이라든가 피부의 두께, 그런 것들이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요 그림에서 보면은 요거는 이제 그 NC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그 뭐 시료 커피박도 처리하지 않고 UV도 쬐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이렇게 뽀얗고 아주 매끄럽죠. 이거는 이제 그 단면을 찍은 건데, 그 다음에 UVBC라고 해서 UVB를 갖다가 쬐은 거예요. 일종의 자외선을 갖다가 좀 쬐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료는 처리하지 않고 자외선만 쬐은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주름들이 깊게 패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 커피박을 갖다가 농도별로 로우 도스하고 이제 하이 도스로 처리했더니 그 주름들이 이렇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MMP2하고 MMP9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 콜라겐에 있으니까 피부 내에 있는 콜라겐들을 분해하는 효소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콜라겐들이 많이 이제 분해가 되면은 이러한 그 주름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UV만 찐 거에서는 이렇게 확 증가하고 커피박 처리한 거에서는 그 점점 감소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서 위의 결과와 이제 그 일치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피부의 두께를 갖다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UVB를 처리했더니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두껍게 형성된 걸 또 확인할 수가 있고, 커피박을 처리했을 때 정상 수준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걸 에피더멀 티크니스라고 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또한 그 피부 내에 있는 콜라겐 함량을 갖다 봤는데, 콜라겐이 많을수록 고동색, 주로 이제 갈색을 많이 띠거든요. 그래서 보면 NC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거와 그 커피박을 처리한 거는 거의 같은 콜라겐 함량을 보였고, UVBC, 그러니까 UV를 쬐은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감소가 되는, 콜라겐이 많이 감소가 되는 걸 갖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항염증과 관련된 연구인데요. 올레로핀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 올리브 잎이나 또 올리브 열매에도 있고요. 올리브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그 올리브에 주로 많이 있는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올레로핀, 뭐 타이로졸, 하이드로스타이로졸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레로핀을 가지고 이제 그 세포와 지브라피시에다 이제 그 염증을 이제 일으키고 그 염증되는 염증 인자들이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갖다가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것도 이제 지브라피시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한 건데요. 맨 위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컨트롤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거고, 이거는 여기다가 이제 그 지브라피시에다 LPS를 처리한 거예요. LPS 처리했더니 이제 NO가 이제 생성이 되는데, NO가 이제 이렇게 형광이 많이 이제 잡힌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에 올레로핀을 농도 디펜던트하게 처리해서 그것이 이제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세포, 그 러셀, 그 마크로파지, 면역세포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LPS를 처리했을 때 NO가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올레로핀을 농도별로 처리했더니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NO 생성이나 그 다음에 COX2라고 해서 염증인자들, 그러한 프로테인들도 이 올레로핀에 의해서 점점 이렇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염증과 관련돼서 그 중요한 그 전사인자 중에 하나인 NF-kappaB도 보면은 그 LPS에서 그 해간에서 증가하지만 올레로핀은 그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를 갖다 봤고, 이 NF-kappaB의 그 발현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이제 포스바이카파비인데, 이것도 그 NF-kappaB와 같은 양상으로 이렇게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레로핀은
LPS로 이제 유도가 된 그런 염증 반응들을 세포와 면역세포와 그다음에 지브라피쉬에서 확인을 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제가 또 이제 관심을 갖는 분야가 뭐냐면은 그 식품 성분들 원래 가지고 있던 식품 성분들을 어떤 가공 공정 등을 통해서 그 식품 성분들의 전환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품 성분들을 전환 유도해서 좀 더 거기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성분들의 효과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효과들을 찾아내고 이제 발굴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공 공정으로는 이제 어떤 것들을 사용을 했냐면 효소적 공정, 효소를 처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발효 공정, 그래서 유산균이나 그런 것들을 투여를 해서 발효를 일으킨 이후에 어떻게 이제 그 성분들이 변했나를 보는 것이고, 화학적 공정인데 화학적 공정은 주로 이제 많이 안 하고요. 주로 이제 그 유기용매나 그런 것들을 추출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되게. 그다음에 물리적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걸 했냐면은 그 퍼핑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뻥튀기 아시죠? 뻥튀기 튀기는 기계. 그 기계에다 식품을 넣어서 어떤 물리적인 뻥튀기가 뭐예요? 굉장히 강한 압력과 높은 온도로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런 충격을 가해서 식품을 갖다가 이렇게 튀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퍼핑, 그 뻥튀기 기계를 이용을 해서 물리적 공정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내에 성분 변화를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추출하면 좀 더 추출수율이 증대가 되고 생리활성도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생산성도 증가하면 특정 그 성분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뽑아낼 수가 있죠. 그다음에 관능적 특성도 변합니다. 맛이나 그런 것들, 기호성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렇게 좋은 쪽으로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가공 공정들이 다 좋은 효과만 있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효과들을 발굴하고 찾는 게 이제 제 임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기능성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이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공 공정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효소를 처리한 건데요. 카테킨인데 그 녹차 추출물에다가 녹차의 주된 성분이 이제 카테킨이잖아요. 카테킨인데 거기다 탄내질 처리해요. 그러니까 왜 이제 이런 실험을 하게 되냐면 녹차가 굉장히 좋고 건강에 유익하고 그러한 그 차 음료라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기호성이 좀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녹차는 떫은 맛이 많아요. 그 맛이 좀 떫죠. 그래서 먹기가 좀 꺼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제 현미랑 이제 반씩 섞어서 그런 떫은 맛을 갖다 좀 이렇게 감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그 시도들을 하는데, 그래서 요 탄내질 효소를 처리하게 된 이유는 카테킨이 이제 여러 가지 요 떫은 맛을 나타내는 카테킨을 갖다가 좀 이렇게 탄내질을 사용을 해서 좀 분해를 시켜보자, 이제 그런 의도였어요. 그리고 나서 녹차가 가지고 있던 원래의 어떤 그 기능성이나 맛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봤습니다. 확실히 탄내질을 처리하게 되면 카테킨이 분해가 되면서 카테킨 중에 이제 대표적인 카테킨이 이제 EGCG입니다. EGCG고 EGCG가 이제 있는데 탄내질 처리하게 되면 EGCG는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급속하게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EGCG로부터 분해돼서 나오는 분해 산물인 그 갈릭액시드는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ECG도 있고요, EGCG, EC, GCG, 뭐 EGC 이렇게 좀 나오는데, 갈릭액시드가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떨어져 나간 그 분해 산물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조성들을 그 시간별로 탄내질 처리하는 시간별로 이제 본 것이고요. 보면은 그 EGC가 이렇게 점점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EGCG에서 맨 끝에 있는 G, 그게 이제 갈릭액시드거든요. 갈릭액시드를 갖다가 분해하니까 처음에는 뭐죠 이게? 그 EGCG가 많았어요. EGCG가 많고 그 다음에 EGC는 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탄내질을 처리하고 나서 시간에 따라서 그것들이 역전이 되죠. 그래서 보면은 그 EGC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갈릭액시드도 그 비례해서 많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탄네이즈가 활성을 많이 발휘해서 카테킨의 성분이 많이 조성이 변화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처리하고 나서 떫은 맛은 상당히 이제 저감화됐어요.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관능적인 평가에서 이렇게 탄네이즈를 처리한 녹차들은 이렇게 좀 떫은 맛이 굉장히 좀 저감화되는 그런 양상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와 함께 그럼 항산화 효과, 우리 대표적인 이제 기능성이라고 하는 녹차의 항산화 효과를 갖다가 이제 인비트로에서 DPPH하고 ABTS라고 하는 라디칼을 사용을 해서 측정한 결과 탄네이즈를 처리해도 T2라고 하는 탄네이즈를 처리한 건데요. 전과 후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탄네이즈를 처리한 이후에 조금 더 그 항산화 효과가 조금 더 증가하는 것을 오히려 더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 떫은 맛의 저감화뿐만 아니라 그 항산화 효과도 뭐 그 이상으로 어느 정도 좀 증대되는 그런 어떤 고무적인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퍼핑에 관한 내용인데요. 퍼핑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뻥튀기예요. 여기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뻥튀기 기계인데, 요 뻥튀기 기계에다가 이제 뭐를 갖다가 이제 그 시료로서 뭘 사용했냐면 홍삼을 사용했습니다. 홍삼에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기능 성분이 뭐예요? 사포닌이죠, 사포닌. 사포닌의 홍산 사포닌을 뭐라 그러죠? 진세노사이드라고 얘기합니다. 홍삼에 있는 사포닌 성분이 진세노사이드의 퍼핑에 의해서 이런 진세노사이드가 조성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걸 갖다가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퍼핑을 이게 이제 여기 있는 것이 퍼핑하기 전에 홍삼의 이제 진세노사이드의 조성이에요. 요 이제 HPLC로 찍은 건데, 요거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C18이라고 해서 요 앞쪽에 나오는 거는 주로 이제 수용성이고요. 요 뒤쪽에 나오는 것이 이제 소수성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요 안쪽에 나오는 거는 주로 이제 당들이 많이 결합되어 있어서 친수성의 어떤 그런 성질을 띠고, 요 후반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당들이 많이 떨어져 나간 이제 그런 소수성의 어떤 그런 사포닌 성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주로 이제 앞에하고 중간쯤에 많이 이제 사포닌 성분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퍼핑을 처리하기 전에는요. 하지만 퍼핑을 처리한 이후에는 후반에 많이 나와요. 그만큼 당들이 많이 떨어져 나간 그러한 사포닌 성분들이 많이 이제 검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우선 대표적인 예로 알비온 같은 경우는 당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4개나 있는데 RG5 같은 경우는 2개가 떨어져 나왔죠. 그래서 하나,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퍼핑이 이제 그런 효과들을 이제 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요거는 이제 진세노사이드가 있어도 어떤 사람에 따라서 이제 효과가 다 다른데, 그 이유는 장내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이 진세노사이드도 이 퍼핑의 효과와 마찬가지로 당들을 갖다가 이렇게 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내 세포, 장내 미생물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진세노사이드들이 당을 갖다가 이렇게 가수분해를 잘 시키는 그러한 장내 미생물들이 많이 있으면은 그만큼 홍삼의 진세노사이드, 사포닌 성분들이 장내로 흡수가 잘 되는 거예요. 당들이 많이 붙어있으면 아무래도 흡수가 덜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흡수력의 차이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홍삼을 먹어도 효과를 바로바로 볼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홍삼을 먹어도 효과가 느리고 효과를 볼 수가 없고, 그런 개인 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떤 장내 미생물에 의한 홍삼 사포닌 성분의 어떤 흡수력의 차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퍼핑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미리 처리해 준 겁니다. 처리해줘서 좀 더 흡수력을 갖다 좋게 만드는 그런 것이 이제 목적이죠. 그래서 ABTS하고 똑같이 DPPH 두 가지의 항산화 라디칼을 사용을 해서 항산화 효과를 측정한 결과, 이거 보면 IC50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IC50 값은 뭐냐면 ABTS 또는 DPPH를 없애는데 필요한 50%를 이 라디칼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IC50 값은 적으면 적을수록 효과가 좋은 거죠. 그래서 컨트롤과 퍼핑을 보면은 퍼핑에서 IC50 값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ABTS, 그 다음에 DPPH 제거 능력이 뛰어나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퍼핑한 이후의 샘플들이.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발효와 생물 전환, 그래서 발효를 통해서 직접 이제 그 유산균을 사용을 해서 발효를 키워서 이제 그 실험을 했습니다. 사용된 시료는 이제 아로니아고요. 아로니아에 있는 그 안토시아닌 성분들을 변화를 갖다가 측정해 봤더니 발효를 락토바실러스라는 이제 발효 유산균을 이용을 해서 측정했더니 이렇게 그 IC, KC, AC, CC 이렇게 이러한 분포대로 나옵니다. 이런 분포대로. 안토시안, 4개의 주요 안토시아닌인데 IC는 여기에 보면 갈락토사이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시아니딘에. 그 다음에 KC는 글루코사이드, 글루코스가 붙어 있는 거고, AC는 아라비노스가 붙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CC는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발효를 진행했더니 이 앞에 있던 ICC나 AC 같은 것들을 확 줄고 CC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은, 당이 붙어 있지 않은 CC가 확 늘어나는 이런 효과를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ABTS와 DBPH 라디칼 스캐빈징 제거 실험을 해서 봤더니 이 ABT가 이제 그 발효를 시킨 시료고요. 이 컨트롤은 이제 발효를 시키지 않은 그냥 원래의 아로니아입니다. 봤더니 이제 그 항산 효과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또 소개할 내용은 식품 유래 소재의 그 수면 증진 효과, 그다음에 그 메커니즘이에요. 요거는 이제 그 농기평에서 농심하고 같이 이제 진행이 됐던 이제 연구입니다. 요거는 그 시료로서 그 황정, 우리가 이제 둥글레라고 하는 이 황정을 갖다 사용을 했고요. 수면 실험은 대개는 이제 그 세포 실험 별로 없고요. 초파리하고 이제 그 마우스 또는 렛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에 어떤 그 효과를 이런 수면 증진되는 효과가 뭐 때문인지 이제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가바 리셉터와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 발현 현상들을 봤고, 그럼 이 그 황정에 있는 이게 수면 효과가 있다면 둥글레에 있는 수면을 증진시키는 물질은 무엇인가를 갖다 알아보기 위해서 수면 증진 물질을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 컬럼 크로마토그래피, 여러 가지 뭐 NMR, LCMS 등을 사용해서 이제 그 활성 물질을 갖다가 이렇게 그 분석을 해서 검증을 한 이제 그런 좀 굉장히 좀 일이 굉장히 많았고 좀 하드한 좀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냥 무사히 잘 끝낸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황정 추출물의 수면 효과를 가지고 이제 마우스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 마우스는 이제 그 수면하고 이제 그걸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여기 보면은 그 마우스를 갖다 일주일 동안 적응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하루 동안 굶깁니다. 그리고 나서 시료를 처리해요. 황정 추출물을 먹이는 거죠. 를 먹이고 그 다음에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펜토바비탈이라고 해서 수면을 유도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수면 유도 물질을 처리하고 나서 그 수면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이걸 갖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지금 그 밑에 있는 그림에 보면은 이때 그 펜토바비탈을 딱 처리하고 나서 수면이 유도될 때 그때 이 마우스를 갖다 이렇게 뒤집어 놔요. 그래서 얘가 자고 있으면은 뒤집어 놓은 채로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얘가 중간에 깨면은 이렇게 다시 일어나요. 이렇게 방향을 좀 이게 보면 왼쪽 그림은 이제 그 누워 있는 거고요. 요 오른쪽 그림은 엎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누워 있는 상태에서 엎어진 상태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갖다 측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슬립 레이턴시 타임은 수면까지 드는 시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까지 드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죠. 예. 인면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보면은 그 여기 컨트롤은 아무도 처리하지 않은 거에 비해서 BDG라고 하는 벤조디아제핀이라 해서 우리가 흔히 그 수면제예요. 수면제를 갖다 컨트롤로 이제 사용을 한 겁니다. 수면제를 처리했더니 인면 시간이 짧아졌어요. 그만큼 잠드는 시간이 짧아진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PSA 80하고 PSA 160인데 PSA는 황정 추출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황정 추출물 처리했을 때 인면 시간이 그 짧아지는 수면제와 비슷하게 짧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었고,
전체 토탈 슬립 타임에서는 또 증가하는 걸 갖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우스를 통해서 수면 항정 추출물의 수면 효과를 갖다가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수면 뇌파를 이제 분석을 했는데, 그래서 이 실험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건 렛을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렛에다가 이건 수술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렛 머리를 이제 마취시킨 이후에 렛 머리를 갖다 벗겨요. 그래서 이렇게 깎이고 나서 두뇌골에다가 좀 구멍을 좀 몇 개 뚫어서 거기다가 전자파, 그러니까 그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선들을 갖다가 연결을 합니다. 연결하고 다시 이렇게 꼼에서 그 머리 위에 이렇게 좀 이렇게 달고 다녀야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선을 갖다 심어 놓으면은 컴퓨터에 이제 그 선에 의해서 나타나는 뇌파를 갖다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전체 A하고 B를 A 패널하고 B 패널을 보시면 awake,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깨어있는 시간이에요. 깨어있는 시간을 보면은 컨트롤은 이 정도인데 컨트롤에 비해서 그 수면제 처리한 거는 깨어있는 시간이 좀 줄어들죠, 그죠? 확연히. 항정 추출물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비슷한 처리함에 따라서 그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전체 그 수면 시간 보면은 항정 추출물 처리했더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뇌파 측정에서 그 non-REM과 REM을 갖다가 측정을 했는데요. non-REM은 이제 non-rapid eye movement라고 해서 뇌파고요. REM은 rapid eye movement라고 해서 주로 이제 이거는 수면의 질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non-rapid eye movement 같은 경우는 주로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뇌파로 알려져 있고, rapid eye movement는 좀 얕은 잠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non-REM이 깊은 잠,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이런 항정을 처리했을 때 증가하고, REM은 오히려 살짝 감소하는 이제 그런 형태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항정 추출물이 어떤 수면의 어떤 물리적인 어떤 시간의 양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도 향상시킨다라는 이제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항정 추출물로부터 그러면 수면 증진 물질이 무언가를 갖다가 이제 계속 연구를 하는데, 이 작업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어요. 추출물을 얻어서 그 추출물로부터 여러 가지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를 거치고, 그리고 나서 또 TLC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NMR을 또 찍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얻은 결론을 이제 그 과정들을 다 이제 여기서 설명할 수가 없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글리세릴 모노리놀레이트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방 있잖아요. 중성지방에서 중성지방의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중성지방은 글리세롤의 지방산이 3개가 이제 결합되어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인데, 이 글리세릴 모노리놀레이트는 모노글리세라이드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지방산이 하나 붙어 있는 그런 글리세롤. 그래서 모노글리세라이드 형태를 이제 갖고 있는 지방산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이제 글리세롤 형태고. 근데 이 글리세롤이 여기 끝에 있느냐, 또는 중간에 있느냐, 이제 그 차이인데, 그래서 이거 아니면 이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NMR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노글리세라이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두뇌 이제 수면을 유도하는 이제 그런 수용체가 있어요. 가바 리셉터라고 하는데, 요 가바 리셉터가 이제 가바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여기 진정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바 리셉터가 이제 요 주요 수면과 연관되어 있는 뇌에 있는 이제 수용체로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가바 리셉터와 항정 추출물에서 얻은 모노글리세라이드가 결합력이 얼마인가를 갖다가 이제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농도를 높임에 따라서 가바 리셉터와 이렇게 잘 바인딩하는 것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항비만, 또 지방 축적, 항염증, 항산화, 그다음에 수면까지, 그다음에 식품 성분의 어떤 가공 공정을 통한 어떤 전환, 이제 그런 것들 갖다가 이제 연구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지나서
그 방향을 갖다 약간 틀어서 비만으로부터 유도하는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 그러니까 비만과 염증, 산화 스트레스를 따로따로 연구하는 게 아니라 비만을 유도한 상태에서 거기서 나타나는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그것들을 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식품 성분이나 천연물들을 발굴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작업을 하게 된 거는 이 비만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질병의 이제 근원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그 알려진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고혈압이라든지 수면을 못 잔다든지 뭐 심혈관 질환, 무슨 뭐 인슐린, 당뇨병 같은 그런 질병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래서 비만으로부터 유도한 이러한 염증들이 이제 산화 스트레스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 컨트롤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그 비만과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서로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그 악영향을 미치는 어떤 어떤 악순환의 고리를 갖다 형성한다. 그거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만 유도 염증 반응에 대한 억제 효과인데요. 이거는 그 홍삼 추출물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고요. 그래서 비만 유도 염증 반응을 갖다 세포 수준에서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 뭘 사용했냐면 코컬처를 사용했습니다. 콜처.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지방세포하고 면역세포로 둘을 갖다가 한 웰에다가 같이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키우게 되면 얘가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서로에게 이제 이렇게 서로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포에서 분비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 면역세포를 갖다 자극을 해서 이 면역세포로부터 여러 가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갖다가 촉진시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그 모델을 만들고 거기서 이 홍삼 추출물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NF-kappaB라고 하는 염증과 관련되어 있는 전형적인 전사인자, 염증성 전사인자가 이런 조건에서 이런 코컬처 조건에서 홍삼 추출물을 처리하는 것 동시에 이렇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NF-kappaB하고는 달리 요랑 또 반대되는 개념의 NRF2가 있습니다. NRF2는 사실 그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그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그러한 그 인자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그 산화 스트레스를 갖다 억제하는 이제 그러한 성격을 띤 그런 분자로서 이제 알려져 있어요. 이것도 전사인자인데, 봤더니 얘도 NRF2가 홍삼을 처리했을 때 이거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NF-kappaB는 억제를 하고 NRF2는 증가시키는. 그러니까 염증은 억제하고 항산화는 증가시키는 또는 거의 그러한 그 결과를 보였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NRF2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NRF2의 그 유전자를 그 낙다운, 그러니까 그 억제시킨 그런 환경에서 그 실험을 해서 NRF2가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갖다 봤습니다. 봤더니 여기 보면은 siRNA가 있죠. 이건 siRNA, siNRF2. 이건 뭐예요? NRF2의 유전자를 특이적으로 억제하는 그런 유전자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처리한 겁니다. 얘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 홍삼 추출물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이런 코컬처 상태에서 처리했더니 어떻게 돼요? 컨트롤에 비해서 컨트롤하고 똑같아져요. 뭐 억제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NRF2가 여기 보면은 이 상태 있죠, 이 상태. 요거하고 보면은 이거는 NRF2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NRF2를 넣지 않은 거, siRNA를 넣지 않은 거. 넣지 않을 때는 홍삼이 어떤 그런 염증성 사이토카인, 여기는 어떤 걸 봤냐면 이 인터루킨 6하고 MCP1이라고 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인데 이러한 것들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홍삼을 처리하면은. 근데 요 siRNA, NRF2로 갖다 같이 처리하게 되면 그런 효과가 없어져요. 그 얘기 뭐냐면 이 홍삼 추출물이
이런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이런 그 NRF2를 통해서 NRF2의 그 활성화를 통해서 이런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반증해주는 이제 그런 중요한 데이터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오는 거는 그 홍삼 추출물의 그 사포닌 성분들을 갖다 한 번 더 분석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퓨니칼라진의 이번에는 그 아까는 그 홍삼의 비만 유도 염증, 이번에는 그 퓨니칼라진의 비만 유도 염증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효과를 갖다가 이제 이번에는 그 동물 실험에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퓨니칼라진은 주로 어디에 있는 이제 그 피토케미칼이냐면 포마그라네이트, 우리가 석류라고 하죠. 예, 석류에 있는 주로 이제 그 성분들이에요. 성분들이고 굉장히 분자량이 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크죠. 예.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쥐에다가 이제 하이페탈 고지방 식이를 먹인 쥐에다가 이제 계속 투여를 해서 한 12주 동안 이제 본 겁니다. 그랬더니 요거는 이제 A는 뭐야? A는 그 비어 있는 동그라미, 하얀 동그라미는 컨트롤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이펫 다이어트.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몸무게가 그냥 급속도로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요 PCG, 그 10하고 PCG 100이 있는데 100mg/kg. PCG가 이제 요 퓨니칼라진입니다. 그래서 퓨니칼라진을 처리했더니 이렇게 몸무게가 확연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엔타이옥시단트 진, 그러니까 그 항산화 관련 효소들하고 항산화 물질 GSH의 그 함량을 갖다가 측정했더니 PCG를 처리했을 때 그 함량들이 이렇게 다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증가하는 것을. 이렇게. 그다음에 GSH도 이렇게 컨트롤에 비해서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것에 비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그 지질산화는 고지방 식이에서 지질산화가 급속도로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퓨니칼라진은 그걸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억제시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동물에서 인비보에서는 이제 그 지방 조직에서 그 지방 조직에서는 면역 세포들이 이제 많이 발견이 되는데 그 실제 그 지방 조직에는 지방 조직에 이제 그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면 거기에는 면역 세포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모여서 거기서 아주 낮은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염증을 갖다가 이렇게 일으켜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성인병의 이제 그 여러 가지 원인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보면 그 지방 조직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염증성 질환과 염증성 인자와 항염증성 인자들을 본 거예요. CDC 11C하고 CD206을 본 거예요. 그래 봤더니 CD11C는 이거는 염증성 인자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컨트롤 하이펫 다이어트를 먹인 뒤에는 이렇게 좀 많이 남은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항염증성 인자는 컨트롤에는 없었고 PCG에는 이렇게 있는 것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멀하고 같이. 그래서 이렇게 그 항산화뿐만 아니라 항염증 그리고 비만 억제까지 이렇게 그런 효과를 이러한 그 쥐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홍삼도 그렇고 그 퓨니칼라진의 어떤 연구 결과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거에 대한 메커니즘을 갖다 요 한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봤듯이 그 NF-kappaB 같은 경우는 그 염증을 일으키는 전사인자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핵인데요. 요건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세포 내에 있는 핵인데, 얘네들이 평상시에는 I-kappaB 알파하고 이렇게 묶여 있다가 얘네들이 이제 I-kappaB 알파가 떨어져 나가면서 얘가 핵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핵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 보면은 그 여러 가지 그 염증성 그 사이토카인들의 유전자에 붙어서 그런 염증성 사이토카인 유전자 발현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프로인플라메터리 사이토카인 진을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그 퓨니칼라진이나 홍삼 추출물이 이런 것들을 억제한다는 거죠. NF-kappaB가 핵 안으로 들어가는 걸 억제한다. 그런 얘기고, NRF2 같은 경우는 평상시 때는 킵1과 그 핵 밖에 서 있지만 킵1이 떨어져 나가면 얘가 안으로 들어가서 얘는 반대로 항산화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유전자들의 그 유전자의 그
결합을 하게 되고 그런 항산화와 관련되어 있는 진들을 유전자를 발현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그 항산화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그러한 그 전사인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홍삼 추출물이나 퓨니칼라진 같은 경우는 NF-kappaB는 핵으로의 이동을 갖다가 억제하지만 NRF2는 핵으로의 이동을 갖다가 촉진시키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서 결론적으로 항염증 효과, 항산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라고 이제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그 내용들을 갖다가 쭉 이렇게 좀 보면은 저는 그 처음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지방 분화 조절에 대한 연구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더니 지방세포, 그다음에 그 지브라피쉬, 그다음에 마우스를 가지고 실험을 해서 HCI의 다수의 논문들을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항산화 효과, 그다음에 항염증 효과에 대한 것도 꾸준히 해서 논문들을 많이 발표했고, 아까 얘기했던 그 피토케미칼의 생물 전환, 식품 성분들의 어떤 가공 공정을 통한 그런 그 성분들의 변화를 갖다 이제 생물 전환이라고도 얘기해요. 바이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효소적, 그다음에 발효, 화학적, 물리적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그 몇 편의 논문들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NRF2 활성제라고 해서 NRF2의 세포 내 NRF2를 항산화 활성을 촉진시키는 그런 NRF2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인자들을 식품 속에서 찾는 그런 연구들을 시작을 했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수면 증진 효과를 나타내는 이제 그런 연구들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도 이제 그 진행을 앞으로 이제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연구들이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저희가 연구할 내용들에 대해서 잠시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항지방분화, 그다음에 항염증, 항산화, 그다음에 수면, 그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그 항비만과 항염증, 항산화를 같이 엮은 비만유도 항염증, 비만유도 항산화 같은 그런 연구를 계속 진행하면서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그것들을 이제 어디에다가 이제 적용을 시킬 거냐면 뇌신경 질환에다가 이제 적용을 시킬 거예요. 네. 그래서 뇌신경 질환에다가 적용을 시킬 건데, 이거는 주로 이제 뇌신경 세포하고 뇌에서만 존재하는 면역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포들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할 것이고, 또 동물 실험까지 지금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실험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수면 증진을 위한 식품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수면 증진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 과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그 과제를 하고 있는 그 주제뿐만 아니라 다른 그 식품 소재들을 가지고 어떤 실험을 언제든지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이거는 이제 제가 또 그 하나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 질환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폐나 기관지를 타겟으로 해서 그 폐에다가 이제 이거 염증을 일으키는 이제 그러한 그 모델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 식품의 성분들이 어떤 효과들을 발휘하는지 이제 그러한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미세먼지 관련된 것들은 이제 최근 이제 많이 그 이슈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건강상에 많은 그 위험 요소로서 이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연구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뇌신경 질환 타겟 기능 식품 개발하고 수면 증진을 위한 식품 개발 요 두 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 질환 타겟 기능성 식품 개발은 요거는 이제 앞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연구 계획에 포함을 이제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제가 좀 급하게 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 내용들이 상당히 지금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렸던 그 연구 내용들은 굉장히 좀 내용들이 상당히 방대한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압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보시고 관심이 있거나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찾아오시거나 또 이메일을 주셔도 되고 언제든지 질문을 주면은 제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그 식품문헌 연구 여기까지 해서 제가 지금까지 그 한국에서의 포닥 과정부터 지금 상명대 오기 전까지 진행했던 연구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